지난 시간 양호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휘관으로서의 양호의 서사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염은 양호를 대오전선으로 투입합니다. 형주의 도독제 군사가 되어 양번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양호가 부임을 해보니 형주가 개판인 겁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주의 전성기는 과거 유표 때였어요. 당시 형주는 분쟁이 없었고 다른 분쟁 지역에서부터 식자 1000여 명이 이주했다. 유표부터가 청류 강압할준의 일원으로서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갈량, 방통, 서서 이런 애들이 유표 치세의 혜택을 받은 식자들이에요. 신비가 조조를 설득할 때 그러죠. 왜 형주를 먼저 치리하시냐. 형주에는 난리가 없고 평안한 반면 하북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조조가 밀고 들어왔던 적벽대전 이후로 형주가 주요 전쟁터가 됩니다. 유비, 송건 간의 영토 분쟁 지역이 되기도 하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조비가 양양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불태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 당시 형주 북부는 유표 때의 형주 북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양호가 멀리 내다본 거죠. 이거 교육이 필요하다. 괜히 형주 사람들이 양호를 칭송했던 게 아닙니다. 또한 양호가 처음 부임했을 때 단 100일을 버틸 군량이 없었다. 땅을 개간합니다. 그렇게 개간한 땅에서 10년치 군량을 쌓아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나라 장수들을 포섭하였다. 이건 여기가 진나라 오나라 경계다 보니까 서로 항복한 사례들이 많겠죠. 양호가 오나라로 도망간 과거 위나라 진나라 애들한테 다시 돌아오라 한 거예요. 그중 하나의 정책이 그들이 살던 집을 허물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시 관리가 관직에서 쫓겨나면 그 후손들이 그 집을 허물어 버렸다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명예롭게 퇴직했으면 집을 허물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명예스럽게 관직에서 쫓겨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접경지역인 형주에서 그런 일은 대부분 적국으로의 투항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못 허물게 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돌아오게끔 한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정치적인 면들이 있지만 상당히 낭만적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당시 형주는 전쟁의 전선이라 했죠. 양호가 군정을 완화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할 그 백성들의 상거래랑 좀 관련이 있어요. 당시 형주는 도독들이 다스리는 사실상 군정체제였는데 도독들 대신 중랑장을 임명했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도독은 전쟁만을 위해 존재하는 직급입니다. 그런데 이인들을 다스리는 중랑장은 좀 달라요. 통치를 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교화 그리고 경제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양호가 형주의 전시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하고자 한 시도였다. 이게 현대사회였으면 주식시장의 불장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나라 오나라 상인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팔게 돼요. 당시 양호의 라이벌이 오나라 육손의 아들 육항이었습니다. 육항도 결국 전략적으로 이 양호의 덕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 황제 손호가 육항을 꾸짖을 때에도 육항이 양호가 저렇게 덕을 내세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을 한 거예요. 당시 서로의 가축이 국경을 넘어 도망가도 함부로 포획하지 않았다. 여기 소 몇 마리 도망갔는데 니네 거냐 하면서 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교류를 마음 놓고 하게 됩니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보드행 사세와 살라딘의 사례인데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는 조합이죠. 종교적으로 완전 반대 아닙니까? 프랑크 전쟁 또는 십자군 전쟁으로 완전한 종교적 적국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을 보드행 4세가 통치하고 있었죠. 나라 이름부터가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보드행 4세가 무슬림들의 참배를 허용해요. 그리고 상단의 이동도 허용합니다. 물론 그 밑에 강경파 영주 한 놈이 무슬림 상단을 약탈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결국 보드행 4세 치세 동안에는 상인들이 양국간 교육을 했어요. 이것도 나름 보드행 4세와 살라딘의 낭만이라 할 수 있는데 양호와 육항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양호와 육항의 낭만적인 스토리는 조금 뒤로 하고 오나라에 급변 사태가 생깁니다. 송건의 이너서클 보즐이 봉토를 이릉을 받았었어요. 오나라에서는 서쪽 대문이라 여기고 서릉이라 불렀죠. 그리고 그 아들 보천이 그 봉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손호가 그거 반납하라 그래요. 대충 중앙 조정에 실권 없는 자리 주고 입조시키려 한 거죠. 이에 보천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양호가 있었다. 양호가 덕을 내세워서 적국 오나라 장수나 관리들도 적극 포섭했다 했죠. 보천도 결국 봉토를 물려받은 호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너 그 땅 나라가 바뀌어도 서릉 후로봉에서 계속 통치하게 해줄게. 봉토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호족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죠. 그리고 서릉, 즉 이릉은 육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나라의 서문이다. 이곳이 침략당하면 그저 국경을 약탈당하는 정도가 아닌 형주 전체가 걸린 문제다. 마땅히 전 국력을 기울여 지켜야 한다. 서릉은 촉으로 치면 한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이 털리면 촉 전체가 위험하고 서릉이 털리면 형주 전체가 위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보루 유수가 털리면 오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서릉이 진나라에 넘어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참고로 이때 오나라가 서릉을 되찾지 못했다면 더 빨리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나라에는 육항이라는 걸출한 명장이 있었어요. 서릉을 탈취한 것만으로도 양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 육항이 바로 서릉을 포위해버립니다. 이에 양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병력의 우위를 활용해서 전선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양조를 서릉의 구원으로 보내고 본인은 5만 대병으로 강릉을 칩니다. 강릉을 치면 서릉의 포위도 자연히 풀릴 것이라 본 거죠. 그런데 육항의 전략은 뜻밖이었어요. 강릉으로 군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릉에 집중하면서 강릉에도 군령을 계속 보내 작전 지휘를 하는 혼자 양방향 전선을 관리해버려요. 강릉에서는 보를 이용해서 물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이 가둬져 있으니까 수심이 상당하죠. 이에 양호가 보급작전으로 배를 통한 수상보급을 채택하는데 이게 패착이에요. 육항한테 완전히 속은 겁니다. 물길 보급이 사실 육로 보급과의 효율성 차이 때문에 지휘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하북에서도 조조가 원상과 대립할 때 황하 물길이 원상한테 장악당하니까 조조가 이전한테 군령을 내리죠. 그냥 육로로 운송해라. 그런데 이전이 정욱이랑 상의해서 고번을 털고 황하 물길을 장악한 후에 수로 보급을 하거든요. 이전이 왜 조조의 군령을 어겨가면서 수로를 고집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육로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육항은 지휘관에게 수로 보급이 참을 수 없는 유혹임을 알고 위계를 짠 겁니다. 물론 양호도 이 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추르 앞에 고양이처럼 벗어나기 힘든 유혹이죠. 어째저째 하면 되지 않을까 한 거예요. 상황을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이 보를 열어도 수심이 그리 얕아지지 않을 것 같다. 양호는 배를 잔뜩 준비합니다. 이때 육항이 보란듯이 보를 무너뜨리라 명하죠. 물이 쫙 빠져버리고 수심이 얕아지면서 배가 못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가 울며 겨자 먹기로 육로 보급으로 선회를 해요. 작전 변경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물이 한번 휩쓸고 간 땅은 와지, 즉 늪이 돼버리죠. 보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가 서릉으로 보낸 양조도 보급 문제로 퇴각을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양조가 육항한테 추격당해서 대패해요. 결국 서릉은 다시 오나라로 넘어가고 양호도 철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양호는 이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등되는데 양본을 계속 지켜요. 사마염이 아끼던 신하였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군호만 깎은 겁니다. 이때부터 양호의 덕에 의한 통치가 본격화됩니다. 형주 이거 육항이 있는 한 힘으로 제압하기 쉽지 않다 판단한 거예요. 오나라 장수 등양이 국경을 침략하자 수배를 내려 등양을 포획하였다. 그런데 다시 풀어줍니다. 이에 감옥해서 항복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술했듯이 백성들의 대호, 상거래를 허용하고 먹고 살게 해주니 백성들이 아무도 양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양공이라 불렀다 되어 있어요. 백성들 스스로 피의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일대 백성들은 양호가 죽고 나서도 양호의 이름을 스스로 피의해요. 양호의 이름인 호를 사로 고쳐 쓰고 했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피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양호의 공덕비도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때 오나라 육항과 낭만 넘치는 일화들이 나오는 거죠. 손성이 양호와 육항의 관계를 마치 자상과 개찰의 관계와 같다 했는데 서로 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일화를 남긴 인물들이죠. 진나라 군인들이 사냥을 즐기다 사냥감을 명중시켰는데 이미 오나라의 화살이 박혀있는 겁니다. 양호가 이거 오나라 애들이 먼저 잡은 거네. 오나라에 돌려줘라. 육항이 그걸 보더니 니들 대장 술 좀 자시냐 하면서 술을 담 내려주죠. 양호 부하들이 그거 먹지 마라 합니다. 독이 들었을 것이다. 양호는 걱정 마라 하면서 먹죠. 그리고 육항이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어서도 막 병 고치러 건업에 가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육항이 병치레를 하자 양호가 약을 보내주었다. 이거 내가 먹으려고 지은 약인데 너 안 좋아 보이니까 너부터 먹어라 하면서 보내줘요. 육항이 그걸 먹으려 하니까 당연히 부하들이 그거 독일 수도 있다. 육항이 한마디 하죠. 양숙자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원래 적장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데 존중하는 의미에서 숙자라고 자로칭한 거예요. 그리고 양호와 육항이 이런 덕치 경쟁을 하면서 약속 대련을 했다 되어 있어요. 보여주기식 국지전을 합니다. 나 언제 너네 어디 칠 거다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전면전을 피한 거죠. 전쟁은 백성들의 삶을 해치거든요. 그런데 또 조정에서 봤을 때 의심할 수 있으니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약속 대련뿐만 아니라 양호는 호전적인 제장들이 오나라를 쳐야 된다 기습하자 할 때마다 술을 먹여서 만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육항도 제장들이 진나라 치자 할 때마다 양숙자는 쉽게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하면서 불어해요. 이런 스토리를 손호가 알고 육항한테 뭐라 하죠. 너 정훈 장교와 함께하는 정신교육 시간에 자빠져 잤냐? 우리의 주적 안 배웠냐? 왜 적들이랑 놀고 자빠졌냐 하면서. 그래서 육항이 이건 덕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나라 내부에서는 육항이 불충하다 하는 여론도 있었다. 참원받은 거죠. 양호도 진나라에서 참원을 많이 받습니다. 장홍의 글 보면 진림한테 하는 말이 너 몸이 이렇게 멀리 나와 있으니 너에 대한 말이 많을 건데 네가 원소와 관계가 좋더라도 그거 모르는 일이다. 네 신변이나 건사해라 식으로 말하죠. 이런 상황이었다.
또 양호의 그 낭만적인 일화를 소개하자면 양호가 사냥과 낚시를 즐겼다. 평소에 경치 좋은 곳을 유람하면서 술 먹고 시를 짓는 걸 좋아했다 되어 있습니다. 풍류와 낭만을 즐기는 사내였다는 건데 동시에 양호가 문관 출신이기 때문에 갑옷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주가 좀 습하죠. 갑옷 입으면 더 불편합니다. 제갈각글 보면 갑옷에서 이를 키우고 이런 얘기 있죠. 북형주의 지휘관으로 있을 때에도 무장도 안 하고 호위병 10명 남짓만 데리고 국경에서 사냥과 낚시를 다녔다. 역시 양호가 풍류를 즐기려고 기어나가려고 하는데 부하 서윤이 막아섭니다. 사방 만리를 감독하는 장군께서 그리 몸을 가볍게 놀릴 수가 있냐. 당신의 안위가 나라의 안위입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죽어야 이 문이 열릴 것이다. 놀러 나가려면 나 죽이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양호가 이걸 듣고 그 다음부터 사냥이나 낚시를 잘 안 했다 되어 있습니다. 암튼 이런 양호의 덕치를 사마염이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양호는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로부터 엄청난 참언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마염이 그 서릉의 패배로 깎였던 군호와 직급을 회복해줍니다. 정남대장군의 계부 의동 3사가 되었다. 의동 3사는 보직이라기보다 대우를 3사, 즉 30급으로 해준다. 거기다가 계부라 되어 있죠. 이건 계부권이 있다. 즉 자기 부하들을 임명할 인사권이 있다. 이엄이 그토록 원하던 계부권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결국 안 주죠. 참고로 이게 원래 그냥 의동 3사였어요. 앞에 계부가 붙기 시작한 건 황건부터입니다. 유비가 일릉에서 대패하고 황건이 위나라에 망명하죠. 나중에 황건이 거기장군에 오르면서 병권은 가지지 못하는데 너는 거기장군에다가 3공의 대우를 해줄게. 그리고 너 부 하나 만들어서 네가 데려온 애들 밥벌이 하게 해라. 이래서 계부권을 얹어준 게 그 시초라 보면 됩니다. 오나라에서 큰 별이 지니 육항이 사망합니다. 죽기 전에 손우한테 서릉 일대 병력을 8만까지 증원해달라 상소를 올리고 죽죠. 참고로 왜 8만이냐? 당시 양원에서 양호가 갖고 있던 병권의 편제 규모가 8만으로 추정돼요. 서릉 지전 때 강릉을 치던 양호의 병력이 5만에 서릉을 구원하던 양조의 병력이 3만 정도였던 걸로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육항의 병력은 3만 정도로 추정됩니다. 손호가 당시 돈도 없는데 궁궐 짓는다고 장정들 징집을 해대니까 그 쓸데없는 짓에 투입할 장정들 있으면 여기 전선 균형이나 맞춰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양호도 사망하는데 그 전에 양호가 많은 걸 해놓고 죽어요. 양호 사망 2년 뒤에 오나라가 망하는데 그 진나라 주역들이 두예와 왕준이죠. 이 두예와 왕준을 양호가 발탁했습니다. 왕준 같은 경우에는 발탁이라기보다 그 입주에 있었는데 그 참언을 받아서 중앙 조정으로 입주하게 된 겁니다. 그 병권을 빼앗기고 실권 없는 중앙 관직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양호가 사마염한테 청해서 왕준 쟤는 군제가 있는 애니까 계속 입주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오나라 공략하려면 왕준이 필요하다. 사마염이 이걸 들어줘요. 그래서 왕준이 촉당에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준한테 대규모 선박 건조를 시킵니다. 나중에 왕준이 사마염한테 오나라 치자면서 신이 촉당에서 7년째 배만 만들고 있습니다 하죠. 이거 양호가 다 시켜놓은 거예요. 유비가 왜 일릉에서 대패했느냐? 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양호는 알았겠죠. 동시에 죽기 전에 두예를 자신의 대우전선 후임 책임자로 첨가합니다. 그리고 왕준과 조예는 양호 사후에 오나라 정벌의 주역이 되는 거죠. 양호가 죽기 직전까지 사마염한테 오나라 정벌을 주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 버로표, 즉 오를 정벌하자고 올린 표가 전해집니다. 이건 나중에 멤버십 시간에 한번 해설해드리도록 할게요. 양호가 오나라 정벌을 주장했음에도 끝까지 백성들에게 해가 될 일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오나라에서 한 번은 진나라 그 강화 일대 국경을 약탈을 했어요. 국경 약탈은 오나라 호족들 밥벌이죠. 양호가 이걸 후속 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마염이 너 왜 추격 안 했냐 문책하는 사자를 보내요. 양호가 변호하는 게 양양에서 강화까지 800리다. 이미 늦었고 군대를 움직이면 또 백성들 괴롭혀야 된다. 이런 사소한 약탈로 군대를 움직이는 건 실이 더 크다. 이에 사마염이 수긍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양호가 모친상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양호도 병세가 악화돼서 낙양으로 입조를 해요. 거기서도 계속 사마염한테 오나라 정보를 주장합니다. 손호 때 쳐야 된다. 그 다음 황제가 명군이 들어서면 골치 아프다. 다만 오나라를 정벌하고 나서도 형주 백성들 좀 잘 다스려달라. 그리고 양호가 병사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오전선의 과거 양호 부하들이 일개 장병들까지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양호도 자기 친지들과 부하들 챙기느라 돈을 다 써서 죽었을 때 돈이 없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 내 후작 인수 관에 넣지 마라. 그리고 나는 부친의 묘 옆에 묻어달라. 양호가 죽고 나서 사마염이 거금을 후하게 내리면서 안된다. 살아서는 자꾸 자기를 거부해도 내 딸았는데 죽어서까지는 못 들어주겠다. 인수도 넣고 낙양에 묻어라. 그리고 양호의 관을 스스로 배웅하였다. 황제도 양호의 죽음을 이와 같이 슬퍼했는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양 백성들이 죽은 양호를 위해 타루비를 세웠다.
줄여서 루비라고 하는데 눈물의 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줬다 되어 있습니다. 이 타루비는 양양이 아직도 있어요. 다만 양호는 아들을 남기지 못했죠. 그 자기는 부친 양신의 전처, 그 공룡의 딸이 낳은 양발의 후손들한테 돌아갑니다. 양호가 정치적 거물이기 때문에 재밌는 일화도 꽤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양호가 어릴 때 금환, 즉 금반지를 갖고 놀고 있었는데 그게 동네 다른 집의 반지였습니다. 양호를 키우던 유모가 어디서 주워서 양호한테 갖고 놀아라 준 겁니다. 그 반지의 주인집 아내가 그걸 보고 이거 네가 훔쳤구나. 이거 죽은 내 아들이 갖고 놀던 거다. 아들이 잃어버렸었는데 네가 훔쳐갔었구나. 내놔라. 그런데 양호가 이거 내 거다 하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유모가 이거 내가 저거 어디서 주워서 양호한테 준 거다 하니까 그 반지 주인집 아내가 얘는 죽은 내 아들의 환생임이 틀림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직접 양호가 주었는데 유모가 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내가 주워서 줬다 한 것 같아요. 당시도 금이 귀했는데 그 유모가 주었으면 입마이 포켓 되겠죠. 그리고 어린애들은 원래 갖고 놀던 거 잘 안 내놓죠. 또 다른 일화로는 양호가 학을 키웠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낭만적인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해요. 이 학이 춤을 추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춤춰봐라. 학이 춤을 안 춥니다. 그 양호 앞에서만 추는 거예요. 원래 예민한 짐승들이 낯선 환경이나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던 것도 안 해요. 양호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양공학이다 하면 양호의 학, 즉 명성에 비해 실속 없는 사람을 빗대는 말이 되었다. 풍수에 관한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양호가 얼마나 야망이 없었느냐 알려주는 일이에요. 한 풍수가가 양호의 조부, 즉 양속의 무덤을 보고 와 여기 기똥차다. 제왕의 기운이 있다. 후대에 황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무덤 절대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양호가 아 그럼 안 된다. 그 조부 그 양속의 무덤 일부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니까 풍수가가 야 그러면 너 팔이 부러지고 삼공에 오르더라도 자손이 끊긴다. 실제로 나중에 양호가 낙마하여 팔이 부러지고 3공급 즉 계부 이동삼사가 되었으나 아들을 남기지 못했다. 이런 게 재밌는 거죠. 만약 양호가 그 무덤을 가만 놔뒀으면 아들을 보았고 그 후대에서 황제가 나왔겠느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양호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추측인데 양호가 평소에 참원 이런 거 되게 두려워했죠. 소문이 무서워서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건업의 옛 이름 금릉이 왜 말릉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황제가 난다 해서 시황제가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이름을 말릉으로 고쳤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소문이 나더라도 양호가 그걸 원치 않아서 무덤에 구멍을 뚫었다더라. 과연 충신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조치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양호가 그렇게 권력을 거부했는데도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양호의 숙부이자 양속의 아들인 그 존재감 없던 양탐이 태산까지 오른 거 보면 그 묘자리가 상당히 기막힌 자리긴 한 것 같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전예가 깨우며 이르기를 양호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어디 보자. 양호가 38 리메이크에 등장하지 않을 텐데 마치 사라진 그대의 불알 두 쪽과 같이 말이오. 이에 전예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하며 단호하게 답하니 나오. 진짜 나오는군. 먼저 양호는 대오전선의 핵심 양본에 주둔하며 장기간 8만 대군을 통솔한 자요. 비록 군사작전에 큰 실패가 한 번 있긴 했으나 통솔의 문제는 아니었어. 더욱이 모든 제장들과 말단 병사들까지 그를 진심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솔은 90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중서대와 학문에 처음 인간했으며 갑옷을 입기 안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 무예가 그의 재능은 아니었을 것이요. 하여 38 리메이크에 64를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보급작전의 실패로 강릉에서 대패했지만 사실 불만이 있던 보천을 회유하여 오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서릉을 도모하는 동시에 강릉을 쳐서 두 전선을 만든 계책은 훌륭한 계책이었어. 다만 오나라에 걸출한 6항의 넘사벽 멀티작전 지휘에 대패한 것이오. 그리고 초계 왕준에게 대규모 선박권주를 주문한 것도 선견지명이라 할 수 있어. 오나라는 결국 양호가 깔아놓은 판에 멸망한 것이니 그의 지력은 95로 올려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가 양본에 주둔할 때 전시체제를 평시체제로 전환하여 진나라 상인들과 오나라 상인들이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부임했을 때 100일치 군량도 모자랐던 곳을 개간을 통하여 10년치 군량을 축적했다 되어 있어. 또한 그의 정치가 자유로웠으니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스스로 피하며 그가 죽어서는 한 번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타루비를 세웠으니 백성들이 군사 지휘관을 사랑한 이런 사례는 흔치 않소. 그 어찌 큰 정치가가 아니라 할 수 있겠소. 정치는 97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일단 그는 잘생겼다 되어 있어. 그리고 그는 정적을 만들지 않았어. 가충, 배수 등에게도 항상 양보했다 되어 있으며 그가 죽었을 때 양양의 백성들은 물론 변경에서 경계서는 말단 병사들까지 울었다 되어 있어. 마치 장홍을 따르며 항복하지 않고 자결한 수천 병사의 일화와 같지 않겠소. 더욱이 적장 육항 역시 그를 숙자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중하였어. 이에 그의 매력은 98을 주도록 하겠소. 이를 듣고 있던 전예가 크게 울부짖으며 말하길 내 참으로 분하오. 내 불알 두 쪽 가지고 역경로에 입성했으나 돈가스 먹으러 가자는 계책에 속아 그 불알 두 쪽까지 잃게 되었으니 이에 손찬이 형이 껄껄 웃으며 역경루에는 7세 이상의 사내는 출입할 수 없어. 이는 법도이니 너무 오막 마시오. 이에 전예가 간청하길 이 죄인들이나 쓰는 칼이나 좀 벗겨주면 안 돼요. 화타 선생께서 7일을 유지하라 했으니 이만 물러가시오. 이에 전예는 터덜터덜 퇴청하였다. 지금까지 삼국지 시대 마지막 낭만가이 양호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